1년 전 장례를 치른 남편이 보낸 편지. 열어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늦가을 오후에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날도 김정숙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 2잔을 우려내고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영수를 위해서였죠. 또 2잔 우려놨네. 혼잣말을 하며 쓸쓸하게 웃던 정숙 할머니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감나무에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영수가 살아있을 때라면 벌써 따서 말려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벨소리가 울렸어요. 정숙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우편물이세요. 우체부 김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 할머니는 문을 열고 우편물을 받아들였는데 평소와 달리 두꺼운 편지 한 통이 손에 잡혔어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우체부 김 씨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정숙 할머니의 시선은 편지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봉투에 적힌 받는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김영수,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영수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죠. 정숙 할머니는 편지를 들고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찬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할머니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편지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발신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법무법인 정도라고 적혀 있었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는 변호사 이상철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냉장고로 향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냉장고 앞에 서서도 무엇을 꺼낼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편지 생각뿐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장남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정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태호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어머니. 요즘 이상한 우편물 같은 거 혹시 받으신 적 없으세요? 정숙 할머니의 시선이 다시 식탁 위 편지로 향했어요. 태호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상했어요. 왜 그러니? 아, 그냥요. 요즘 사기 편지들이 많다고 해서요. 특히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온 것들 말이에요. 절대 함부로 열어보시면 안 돼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태호가 무언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 알았다. 조심할게. 그럼 이만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숙 할머니는 다시 편지를 바라봤어요. 태호의 말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편지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정숙 할머니는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편지가 신경 쓰였거든요. 할머니는 편지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봉투는 깔끔하게 봉인되어 있었고 법무법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왜 영수한테 편지를... 정숙 할머니는 남편 영수가 생전에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영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법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정숙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실에 누워서도 거실에 있는 편지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몇 번이나 일어나서 편지를 가져다가 열어볼까 하다가도 태호의 경고가 생각나서 주저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정숙 할머니는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영수가 나타났어요.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자꾸만 편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보, 그게 뭐야? 꿈속에서 정숙 할머니가 물었지만 영수는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다시 가리켰죠.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거실로 나가서 편지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편지는 어젯밤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편지를 의식했어요.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인사차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 씨, 안녕하세요. 어제 우체부가 뭔가 들고 오던데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박씨 할머니의 질문에 정숙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편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 그냥 광고 같은 거예요. 요즘 그런 게 참 많아요. 조심하세요. 박씨 할머니가 돌아간 후에도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편지를 열어보지 않으면 영원히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함부로 열어보기에는 태호의 경고가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정숙 할머니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들고 앉았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온 것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들을 떠올려 봤어요. 영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만한 일도 없었죠. 그런데 왜 변호사가 편지를 보낸 걸까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발송 날짜를 보니 정확히 어제였어요. 그리고 우편 번호와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죠. 이것이 사기 편지라면 이렇게 정확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궁금증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숨겨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사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편지가 정숙 할머니의 평온했던 일상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느낌을 받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정숙 할머니는 편지를 열지 못했어요. 편지는 여전히 식탁 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편지를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편지 확인이었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그 편지였어요. 마치 편지가 할머니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영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혼자 있을 때면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과 대화하듯 말을 걸어도 마음이 편해졌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답답해지기만 했어요. 셋째 날 밤 정숙 할머니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영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식탁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가 식탁을 보니 그 편지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여보, 그게 뭔데 그래? 꿈속에서 정숙 할머니가 물었지만 영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편지만 가리킬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수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꿈에서 깬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할머니는 물을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는데 어둠 속에서도 식탁 위 편지의 흰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정말 이상해. 정숙 할머니는 편지를 손에 들고 다시 살펴봤어요. 봉투를 비춰보니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안내문이나 광고라기에는 너무 두꺼웠죠. 넷째 날 정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어요. 집에서 편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였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는 아주머니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사기 편지가 정말 많다면서요? 맞아요. 특히 돌아가신 분들 명의로 오는 게 제일 악질이래요. 상속이나 보험 관련해서 속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숙 할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혹시 자신이 받은 편지도 그런 종류인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아주머니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태호의 경고가 맞는 셈이었어요. 하지만 변호사 이름과 법무법인 도장이 그렇게 정교하게 위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편지를 다시 보니 예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들고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고민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막내딸 미진의 목소리였어요. 정숙 할머니는 미진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미진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혹시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달라 보여서요. 미진은 역시 세심한 아이였어요. 정숙 할머니는 편지 이야기를 할까 말까 잠깐 망설였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요? 그런데 오빠가 어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 사기 편지 조심하라고 당부하라고 하면서요. 혹시 뭔가 받으신 거 있나요? 미진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태호가 미진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태호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요즘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사기 편지가 많이 온다면서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상하더라고요. 정숙 할머니는 태호와 미진 사이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태호는 편지를 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진은 오히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미진아, 혹시 너의 아버지가 생전에 변호사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변호사요? 아버지가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갑자기 변호사 이야기를 하세요?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미진까지 걱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를 끊은 후 정숙 할머니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태호는 편지를 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는데 미진은 아버지와 변호사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다가도 자꾸만 편지 생각이 났고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열어보는 게 낫겠어. 하지만 막상 편지 앞에 앉으니 또 망설여졌어요. 만약 정말로 사기 편지라면 괜히 마음만 상할 테고 반대로 중요한 내용이라면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섯째 날이 되어서도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편지를 보고 점심 먹으면서도 편지를 의식하고 저녁에 TV를 보면서도 편지가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에도 영수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영수가 정숙 할머니 옆에 앉아서 편지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영수의 손이 편지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뭐가 그렇게 무서워? 꿈속에서 정숙 할머니가 물었지만 영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편지를 가리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꿈에서 깬 할머니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영수가 자꾸만 편지를 가리키는 것은
이 편지가 중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섯째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손에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영수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미안해. 이제 열어볼게. 정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의 한쪽 끝을 뜯기 시작했어요.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크게 울렸어요. 할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봉투를 다 뜯고 나서도 할머니는 안에서 편지를 꺼내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또 망설여진 거예요. 내일 꺼내보자. 정숙 할머니는 뜯어진 봉투를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은 셈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자신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뜯어진 편지 봉투가 자꾸만 생각났고 내일이면 정말로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숙 할머니는 남편 영수와 함께했던 40여 년의 세월을 떠올렸어요. 그동안 영수가 자신에게 숨긴 일이 있었을까요? 평범하고 성실했던 남편에게 정말로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이었어요. 한 주가 넘도록 뜯어진 편지 봉투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봉투를 바라보며 오늘이야말로 편지를 꺼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손을 뻗으면 주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숙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식탁 위에 편지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봉투에서 편지 내용이 반쯤 빠져나왔어요. 아이고. 할머니는 서둘러 편지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만 편지의 첫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숙 씨에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사기 편지라면 이렇게 정확한 이름을 쓸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완전히 꺼냈어요. 편지는 총 3장이었어요. 첫 번째 장에는 변호사의 인사말과 함께 이 편지가 영수의 부탁으로 1년 후 발송되도록 예약된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은 영수가 직접 쓴 편지였어요. 정숙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편지를 읽어가면서 정숙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영수가 쓴 내용은 할머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경기도 양평에 땅이 하나 있다. 평수는 크지 않지만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그 땅과 관련해서 빚이 있다. 박정호라는 분에게 큰 신세를 졌는데 끝내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정숙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어요. 남편이 자신 모르게 땅을 사고 빚까지 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영수야? 혼잣말을 하며 할머니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박정호 씨는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는데 나는 끝내 갚지 못했다. 양심상 너무 미안해서 살아있는 동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 이 편지를 미진이에게 보여줘. 미진이가 현명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박정호 씨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만약 이분이 살아계시다면 사과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땅 문서는 안방 옷장 뒤편에 숨겨둔 상자 안에 있어. 정숙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땅이라고? 빚이라고? 할머니는 바로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확인해 봤어요. 옷장을 옮기니 정말로 작은 상자가 하나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그리고 차용증이 들어 있었어요. 문서를 확인해 보니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양평에 150평 정도의 땅이 정말로 있었고 박정호라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빌린 차용증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정숙 할머니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니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태호인데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태호야, 어머니, 혹시 이상한 편지 같은 거 받으신 거 없죠? 요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정숙 할머니는 태호가 이 편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자주, 너무 구체적으로 편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이상했거든요. 태호야, 아버지가 양평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전화 너머로 태호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왜 갑자기 물어보세요? 대답해봐. 알고 있었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태호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는 것을 보니 정숙 할머니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호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태호야, 어머니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니,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양평에 땅이 있다고. 결국 태호가 진실을 말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태호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한테는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어머니는 절대 알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땅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복잡한 문제가 뭐야? 태호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빚이요. 그 땅 때문에 빚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숙 할머니는 태호도 빚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어요. 가족 중에서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되는 빚이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꽤 큰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시면 걱정만 하실 거라고. 전화를 끊은 후 정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러웠어요. 할머니는 다시 편지를 읽어봤어요. 영수의 글씨체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는 것을 보니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지 짐작이 되었어요. 미진이에게 보여주라고 했네. 정숙 할머니는 편지에 적힌 대로 미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할머니는 결국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진아,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봐.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 관련해서. 아버지요?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할머니는 편지와 문서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내일 미진이 오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영수야, 왜 혼자서 그런 걸 다 끌어안고 있었어? 나한테 말했으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혼자 감당하려던 마음 말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이 남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박정호라는 분을 정말로 찾아뵈봐야 할지 말이에요. 편지를 통해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정숙 할머니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어요. 두어 주간 흐르며 정숙 할머니와 미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미지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충격을 받았지만 할머니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어머니, 일단 은행부터 가봐요. 그 땅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해야죠. 미진의 제안에 따라 두 사람은 양평의 해당 은행을 찾아갔어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자 은행 직원이 확인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이 땅은 실제로 존재하고 등기상 소유주도 김영수 씨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은행 직원이 말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이 땅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네요. 꽤 큰 금액이고요. 정숙 할머니와 미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편지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은행을 나온 후 두 사람은 그 땅을 직접 보러 갔어요. 주소를 찾아가니 정말로 150평 정도의 빈 땅이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비닐하우스의 잔해가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땅을 언제 샀을까요? 미진이 궁금해하자 정숙 할머니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전혀 몰랐어. 아버지가 이런 큰일을 혼자서 다 결정했다니.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편지에 적힌 박정호 씨의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화성시 송산면의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농가가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 할머니가 나와서 말해줬어요. 박정호 씨요? 아, 그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정숙 할머니와 미지는 깜짝 놀랐어요. 편지에서 사과하려던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니 너무나 허탈했어요. 그분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미진이 물어보자 이웃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로 이사 갔어요. 연락처는 잘 모르겠고 두 사람은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태호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태호가 자신들의 행동을 눈치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야,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은 태호는 편지와 문서들을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어머니, 이런 일로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이나 됐는데. 태호야, 아버지가 마지막 부탁을 하신 거야. 우리가 해결해야지.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빚을 떠안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태호의 말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미진이 오빠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미진아, 너는 아직 현실을 몰라. 나는 지금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야. 여기서 아버지 빚까지 떠안으면 정말 끝장이라고. 태호가 이렇게 말하자 정숙 할머니는 아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태호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어머니, 사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당했어요. 다음 달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태호의 고백에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때 윤정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태호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윤정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어머니, 그런 오래된 일로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윤정의 말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아,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태호는 지금 당장 자기 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시아버지 빚까지 떠안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요?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미진이 신우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윤정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박정호라는 사람도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사과해요? 죽은 사람한테 사과한다고 우리 살림이 나아져요? 정숙 할머니는 윤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아, 그래도 돌이라는 게 있잖아. 돌이요? 어머니, 도리도 좋지만 현실도 봐야죠. 태호 사업이 망하면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요. 이때 미진이 끼어들었어요.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가씨는 혼자 살아서 좋겠네요. 애들 키워보세요. 그럼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의 편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만해, 다들. 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하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하고 며칠 더 생각해보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태호와 윤정이 집으로 돌아간 후 미진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진아, 오빠 말도 틀린 건 아니야.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진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을 보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더욱 고민되었어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적힌 글귀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박정호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정숙 할머니는 남편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호의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정숙 할머니는 혼자서 다시 박정호 씨의 집 근처를 찾아갔어요. 이웃들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해줬어요. 박정호 씨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다고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셨는데 받지 못한 돈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팔아야 한다고. 정숙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빌린 돈 때문에 박정호 씨가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남편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박정호 씨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 달여 고민 끝에 정숙 할머니는 다시 한번 그 땅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의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도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미진과 함께 더 자세히 땅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지난번에는 대충 보고 왔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이 땅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양평의 그 땅에 도착하니 예전보다 더 황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 저쪽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진이 가리킨 곳을 보니 잡초에 가려져 있던 낡은 장독대가 몇 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허물어진 돌담의 흔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여기 집이 있었나 봐. 정숙 할머니와 미진은 잡초를 헤치며 그 흔적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장독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돌담 기초 부분은 상당히 견고해 보였어요. 그때 옆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거기는 뭐하러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땅 주인인데요. 한번 보러 왔어요. 농부 아저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김영수 씨 가족분들이시군요. 전에 뵌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미진이 놀라며 물어보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전에 여기 오셔서 땅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인사드린 적이 있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남편이 자신 모르게 이곳에 다녀간 것을 알고 또 한 번 놀랐어요. 혹시 저희 남편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옛날 집터를 정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누군가를 기다린다고요? 네, 가끔 혼자 앉아서 길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아쉬워하시는 표정으로. 농부 아저씨의 말을 들으니 정숙 할머니는 남편이 이곳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박정호라는 분 아세요?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박정호 씨요? 화성 쪽에 살던 분 말씀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나요? 좋은 분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빌려주시고, 그런데 마지막엔 본인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 사과도 못하고. 그러게 말이야. 살아계실 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그날 저녁 태호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윤정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또 그 땅에 다녀오셨다면서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응, 미진이랑 함께 갔다 왔어. 어머니, 그런 일로 계속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윤정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 땅 팔아서 빚을 갚자는 거죠? 그런 뜻이야. 하지만 어머니, 그 땅값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 상황도 고려해야죠. 태호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도움을 받았는데 저희도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든요. 그 땅을 담보로. 정숙 할머니와 미진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너가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사업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윤정이 남편을 거들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태호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땅이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위험해요. 미진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오빠, 그건 아니잖아요. 미진아, 너는 현실을 몰라. 나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야. 가족들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벌어졌어요. 정숙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 박정호 씨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빚 문제는 없어진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채권자가 없으면 빚도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미진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도덕이요? 아가씨, 도덕으로 밥 먹고 살아요? 현실을 봐야죠.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실망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호 가정의 어려운 상황도 이해가 되었어요. 윤정아,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어머니, 시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제 산 사람들이 중요하죠. 저희 애들 생각도 해주세요. 이때 태호가 더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태호의 고백에 정숙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예요. 태호야,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어?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서 그 땅이라도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과 아들의 절박한 상황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미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위로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미진아, 아버지 부탁을 지키고 싶지만 너 오빠 상황도 그냥 놔둘 수 없잖아. 저도 고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어요. 박정호 씨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 이 일로 고생하셨을 텐데. 이 문장을 보니 정숙 할머니는 박정호 씨의 가족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본인은 돌아가셨지만 가족들이 있다면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미진아, 우리 박정호 씨 가족들을 찾아보자. 어떻게요? 방법이 있을 거야. 이웃들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면 연락처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정숙 할머니와 미진은 다시 화성시 송산면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박정호 씨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동네를 더 자세히 돌아다니며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한 할아버지가 유용한 정보를 주셨어요. 박정호 씨 아들이요? 서울 강남구 어딘가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작은 희망이 생긴 정숙 할머니와 미지는 마을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주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드디어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박정호 씨와 친했던 이장님이 아들의 직장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박정호 씨 아들이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정숙 할머니는 이 정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분 가족을 찾으시려고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셨잖아. 하지만 정숙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태호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아들의 절박한 상황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충분한 확신 후 정숙 할머니는 남편이 진 빚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전 이장님을 통해 얻은 정보로 박정호 씨의 아들이 다니는 건설회사까지 알아냈지만 정작 연락을 취하기 전에 집안에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날 오후 정숙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윤정이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거실로 들어가더니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편지를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윤정아, 뭐 하는 거야? 정숙 할머니가 놀라서 물어보자 윤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그냥 한 번 더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윤정의 손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라이터가 들려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윤정이 편지를 태우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윤정아, 뭐 하려던 거야? 어머니, 이 편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요. 정숙 할머니는 윤정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으며 화를 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시아버지 유품을 태우려 했어? 어머니도 현실을 보세요. 이 편지 때문에 태호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평소의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다고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동안 겉으로는 순종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정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럼 어머니가 해결해 주세요. 그 빚을 어머니가 다 갚아주시던가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머니도 돈이 없으면서 왜 남의 빚까지 걱정하세요? 이때 미진이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새언니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미진은 새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가씨도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뭘 알겠어요? 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유품을 태우려 하다니. 유품이요? 그 편지가 무슨 보물이에요? 우리 가정을 파탄내는 독서일 뿐이에요. 윤정과 미진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정숙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만해, 둘 다.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윤정아, 집에 가서 태호한테 말해. 내일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윤정이 떠난 후 미진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새언니가 너무 심했어요. 미진아, 윤정이 마음도 이해는 돼. 아이들 걱정에 그런 거겠지. 하지만 아버지 편지를 태우려 했잖아요. 정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의 편지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수야, 너 편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 정말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을지도 생각이 났어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그냥 덮고 갈 수도 없었던 마음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태호는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고 윤정은 어제의 일 때문인지 정숙 할머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태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상황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야?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끝이에요. 2천만 원? 네, 은행 대출이랑 다른 빚까지 합쳐서요. 정숙 할머니는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랐어요. 그 돈을 못 마련하면 어떻게 되는데? 집도 빼앗기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게 될 거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빠, 그 양평 땅을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부동산에서 확인해 봤는데 많이 쳐줘도 5천만 원 정도래요. 그럼 오빠 빚 갚고도 3천만 원이 남네요. 하지만 그 돈으로 아버지 빚을 갚으면 또 끝이잖아요. 가족들은 모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태호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되고 동시에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정숙 할머니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태호야, 아버지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
편지에는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땅을 팔면 너 빚도 갚고 아버지 빚도 갚을 수 있겠네. 하지만 윤정이 반대했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아요.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윤정아, 그래도 빚부터 갚는 게 우선이지. 어머니는 편하시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이때 미진이 다른 제안을 했어요. 일단 박정호 씨 아들을 만나봐요. 혹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진아, 빚은 빚이야. 협상할 게 뭐 있어? 하지만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봐야죠. 아버지가 그렇게 미안해 하셨는데 정숙 할머니는 미진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래, 일단 만나보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윤정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어머니,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이에요. 윤정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어머니도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찾아가서 사과하고 돈까지 갖다 바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태호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윤정은 아예 모든 것을 덮고 싶어 했고 미진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혼자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박정호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 빚 때문에 그분도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니 정숙 할머니는 박정호 씨의 아들을 꼭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이것만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진아, 우리 서울 가자. 박정호 씨 아들을 찾아보자. 어머니, 정말로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미진은 어머니의 결심에 찬성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지점에 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이 선택이 앞으로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정숙 할머니는 남편 영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박정호 씨 아들을 만나러 서울로 가기 전에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했던 과거를 천천히 되돌아봤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영수가 50대 초반이던 그 시절로 기억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때는 태호가 대학생이었고 미진은 고등학생이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수의 아버지, 즉 정숙 할머니의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심각한 심장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 거예요. 최소 2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영순의 가정은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영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부족했고 친척들에게 부탁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영수야, 어떻게 하지? 그때 정숙 할머니가 걱정하며 물었을 때 영수는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 며칠 후 영수는 박정호를 만나러 갔어요. 박정호는 영수의 오랜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고 영수보다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상태였어요. 정호야, 부탁이 있어. 뭔데? 말해봐. 우리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박정호는 영수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필요해? 2천만 원. 정말 큰 돈이야. 미안하다. 뭘 미안해. 우리 사이에. 내일 준비해 줄게. 박정호는 정말로 다음날 2천만 원을 마련해 줬어요. 영수는 그 돈으로 시아버지의 수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정호야, 고마워. 꼭 갚을게. 천천히 갚아도 돼. 우리 사이에 급할 거 없잖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시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영수는 박정호에게 받은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몇 개월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태호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당시 대학 등록금이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요. 아버지, 등록금이 부족해요. 얼마나? 500만 원이요. 영수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박정호에게 빌린 돈을 아직 다 갚지도 못했는데 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영수는 다시 박정호를 찾아갔어요. 정호야, 또 부탁이 있어. 박정호는 영수의 사정을 듣고 이번에도 도와줬어요. 500만 원을 더 빌려준 거예요. 영수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친구 사이에 이런 거로 고민하면 안 돼. 하지만 영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박정호에게 빚진 돈이 2,5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영수는 조금씩 돈을 갚아 나갔어요. 하지만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생각보다 진전이 느렸어요. 그러던 중에 박정호가 영수에게 제안을 했어요. 영수야, 내가 양평에 땅을 하나 알아봤는데 같이 사지 않을래? 땅을? 응, 나중에 개발되면 돈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너 빚도 이걸로 정리하자. 박정호의 제안은 이런 것이었어요. 양평의 땅을 영수 명의로 사고 대신 그 땅의 실질적 소유권은 박정호가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수가 빌린 돈은 그 땅값으로 정리하자는 거였죠. 영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박정호를 믿었어요. 정호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물론이지. 법적으로는 너의 땅이니까 문제 없어. 나중에 팔 때 이익이 나면 반반 나누자. 그렇게 해서 양평의 그 땅이 영수 명의로 등기되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박정호의 돈으로 산 것이었고 영수가 박정호에게 진 빚도 그것으로 정리된 셈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박정호도 만족해했고 영수도 빚 걱정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년 후 박정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돈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박정호는 영수에게 그 땅을 팔자고 제안했어요. 영수야, 그 땅 팔자.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하지만 땅값은 예상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지역 개발 계획이 취소되면서 땅값이 떨어졌어요. 정호야, 미안해. 땅값이 예상보다 안 나와서. 괜찮아, 영수야. 내 잘못이야. 너무 성급했나 봐. 하지만 박정호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결국 박정호는 영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영수야, 미안하다. 그때 너의 빚을 땅으로 정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 땅값을 못 받으면 큰일이야. 영수는 그때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의 빚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만 바뀐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정호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 땅을 팔아서 나한테 돈을 줘야 해. 원래 너가 빌린 돈에서 이자까지 합해서 3천만 원이야. 영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빚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거였어요. 그 후로 영수는 그 땅을 팔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땅값이 계속 떨어져서 팔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땅에 다른 담보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상황이 복잡했어요.
박정호는 영수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 정숙 할머니가 걱정하며 물어봐도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박정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결국 박정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영수는 장례식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호야, 미안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박정호가 세상을 떠난 후 영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살아있을 때 빚을 갚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영수는 자신이 언젠가 죽게 되면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편지를 맡기고 자신이 죽은 후 1년 뒤에 발송해 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정수가 미안하다. 이런 일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서. 영수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자신의 잘못과 박정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문제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죄송함을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며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수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그리고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영수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박정호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박정호 씨 아들을 만나자. 너의 마음을 전해야지. 정숙 할머니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의 과거를 이해하고 나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신고 후 며칠이 지나면서 정숙 할머니와 미지는 서울로 향했어요. 이장님을 통해 알아낸 건설회사 이름을 가지고 박정호 씨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그 건설회사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정숙 할머니와 미지는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박정호 씨의 아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박민수 씨요? 네, 저희 회사 직원이 맞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나요? 안내원의 질문에 정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돌아가신 아버님과 관련된 일인데. 안내원은 잠깐 망설이더니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박민수는 정중하지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았어요. 정숙 할머니는 그의 얼굴에서 돌아가신 박정호 씨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김정숙이고 여긴 제 딸 미진이에요. 김영수라고 아세요? 박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김영수 씨요? 혹시 아버지와 친구셨던? 네, 맞아요. 박민수는 두 사람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께서 김영수 삼촌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많이 그리워하셨거든요. 정숙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요? 저희 남편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삼촌한테 받을 돈이 있지만 그분이 어려우실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정숙 할머니와 미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박정호 씨가 마지막까지 영수를 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민수 씨, 사실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했어요. 박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김영수 삼촌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니. 민수 씨,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아버님께 끝까지 빚을 갚지 못해서. 박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께서 그런 걸로 김영수 삼촌을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삼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갚으려고 노력하신다고,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정숙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박정호 씨는 전혀 원망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 씨,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정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아버지가 다른 분들한테 빌려준 돈도 많이 못 받았거든요.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박민순의 가정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요. 박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과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어떤 뜻이에요? 김영수 삼촌과의 우정이 그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이어받으려고 해요. 박민수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민수 씨, 그래도 빚은 빚이잖아요. 저희가 갚아야죠. 어머님, 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잡한 문제예요. 그 땅이 김영수 삼촌 명의로 되어 있고 아버지와의 거래도 명확한 계약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봐야겠지만 편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때 정숙 할머니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민수 씨,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박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3천만 원은 저희에게도 큰 돈이에요. 아버지 장례비며 병원비며 해서 빚도 많고요. 정숙 할머니는 박민수의 솔직함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김영수 삼촌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민수가 제안했어요. 일단 그 땅의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고 변호사와도 상담받아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정숙 할머니는 박민수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민수 씨,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뭐요? 저희 남편이 아버님께 정말 감사했고 미안해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카페를 나서면서 박민수가 말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김영수 삼촌을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박민수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를 닮았나 봐. 하지만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박민수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3천만 원이라는 큰 돈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정숙 할머니는 박민수를 만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럼 그분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태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어머니, 좋은 분이어도 돈 문제는 별개예요. 결국은 3천만 원을 달라는 거잖아요. 태호의 말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천만 원을 마련해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 빚까지 갚으면 정말 끝장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아들의 절박한 상황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박민수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정숙 할머니는 미진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편지와 관련 서류들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했어요. 법적으로 보면 이 편지만으로는 채무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명확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으니까요. 그럼 저희가 꼭 갚을 필요는 없다는 말인가요?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다른 문제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정숙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미진아. 정말 모르겠어. 정숙 할머니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 아들의 절박한 상황, 그리고 박민수라는 좋은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사 진행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정숙 할머니가 박민수와의 만남 이후 며칠간 고민하고 있던 그 시점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여보세요. 김정숙님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뵈었던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박민수가 먼저 연락을 취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 민수 씨. 웬일로 전화를. 어머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워서요. 저희 아버지와 관련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정숙 할머니는 호기심과 함께 불안감도 느꼈어요. 박민수의 목소리에 뭔가 급한 기색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다음 날 정숙 할머니와 미진은 박민수가 제안한 장소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그가 직접 화성시까지 내려와서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 장소인 화성시의 한 카페에 도착하니 박민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예요. 박민수가 소개한 할머니는 박정호 씨의 부인, 즉 박민수의 어머니였어요.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박민수 어머니는 정숙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숙 씨, 반갑습니다. 민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박민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 영수 씨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하죠. 아니에요. 민수가 어제 집에 와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영수 씨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니. 박민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진이 걱정하며 물어보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숙 씨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어요. 박민수가 어머니를 도우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들으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박민수 어머니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돈을 빌렸지만 항상 미안해하고 갚으려고 노력한다고. 정숙 할머니는 이 말을 들으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박민수 어머니가 계속했어요. 영수 씨가 그 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다고 차라리 받지 말까 생각도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우리 영감이 그런 분이었어요.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때 박민수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어제 집에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요? 박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가게 부인데요. 여기 보세요. 수첩을 펼쳐서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김영수라는 이름도 보였어요. 여기 김영수 삼촌 이름 옆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숙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 김영수 이름 옆에 작은 별표와 함께 이미 충분히 갚았음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민수 어머니가 설명했어요. 우리 영감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영수 씨가 그동안 갚은 돈과 이자를 합치면 이미 원금을 다 갚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숙 할머니와 미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이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영수 삼촌이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박민수가 덧붙여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영수 삼촌의 자존심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빚이 다 갚아졌다고 하면 삼촌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서요. 정숙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남편이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실제로는 빚이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니. 그럼 왜 그 땅 이야기를? 그것도 아버지의 배려였던 것 같아요. 영수 삼촌이 너무 미안해 하시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신 것 같아요. 박민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 영감이 그런 분이었어요. 남을 배려하느라 자기가 손해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 정숙 할머니도 눈물이 났어요. 박정호 씨의 마음씨를 알게 되니 남편이 그분을 그렇게 좋은 친구라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민수가 대답했어요. 저희 생각에는 이미 정리된 일이에요. 다만 김영수 삼촌께서 마음 편히 계시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죠. 박민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 씨, 이제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우리 영감이 영수 씨를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큰 위안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혼자서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어머님,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모료 당연한 일이죠. 카페를 나서면서 박민수가 말했어요. 그 양평 땅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민수 씨,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러게 말이야. 박정호 씨가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집에 도착하니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정숙 할머니는 박민수 모자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태호는 이야기를 듣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아버지 빚은 이미 정리된 거네요? 그런 셈이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그 땅을 팔아서 제 빚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태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어요. 태호야, 그래도 박정호 씨 가족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그분들도 이미 정리됐다고 하셨잖아요. 이때 미진이 좋은 제안을 했어요.
오빠 땅을 팔아서 오빠 빚 갚고 남는 돈으로 박민수 씨한테 감사 인사라도 하면 어때요? 태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정숙 할머니는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정도 박민수 모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들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가족들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동안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수야, 이제 마음 편히 쉬어. 너 친구가 정말 좋은 분이었어. 드디어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비록 예상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정숙 할머니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따뜻한 봄볕을 쬐고 있었어요. 지난 겨울에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았어요. 양평의 그 땅은 결국 팔렸어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아져서 예상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팔린 거예요. 태호는 그 돈으로 빚을 모두 정리했고 남은 돈으로는 박민수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태호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니 예전의 온화한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태호야, 너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아들이 이렇게 잘 해결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윤정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편지를 태우려 했던 일을 정말 부끄러워하며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아버지 유품을 그렇게 하려 했다니. 윤정아, 다 지나간 일이야. 너도 급해서 그랬던 거 이해해. 정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미지는 요즘 더 자주 집에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해결하면서 모녀 사이가 더욱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박정호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너의 아버지 복이었어. 박민수 가족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하고 때로는 함께 만나서 두 아버지의 추억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뜻밖의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정숙 할머니가 남편 영수의 옷을 정리하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봉투 안에는 은행 적금 통장과 작은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도 함께요. 정수가,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바보 같은 일로 너를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돈은 다 쓰고 없어져도 너의 마음만은 내가 지켜주고 싶었어. 메모를 읽고 난 정숙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적금과 보험을 합쳐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었어요. 정숙 할머니에게는 앞으로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금액이었어요. 영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면서 동시에 그리운 눈물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박민수 가족이 화성까지 내려와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거든요. 저녁 무렵 박민수가 어머니와 함께 정숙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태호와 미진 그리고 윤정까지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 씨 어머님도 건강하시죠? 네, 어머니도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박민수 어머니가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숙 씨, 우리 영감이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영수 씨도 함께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두 분이 하늘에서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두 가족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보다는 앞으로의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저희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요? 매년 저희 아버지 기일과 김영수 삼촌 기일에 함께 추도식을 하면 어떨까요? 두 분의 우정을 기리는 의미로요. 정숙 할머니는 이 제안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죠. 두 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태호도 이 제안에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 가족도 참여하겠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정숙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 남편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일이 이렇게 좋게 해결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김영수 삼촌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요. 박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정숙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요. 미진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가 좋은 친구를 둔 덕분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적금과 보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호가 물어보자 정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 쓸 거야.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 어머니. 태호는 어머니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차를 한 잔 우려냈어요. 이제는 두 잔이 아니라 한 잔만 우려내도 마음이 편했어요. 영수야, 너의 걱정은 모두 해결됐어. 박정호 씨도 널 원망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가 마지막에 남겨준 선물도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정숙 할머니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정숙 할머니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남편의 편지를 예쁜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둔 거예요. 미진아, 이 편지를 여기 걸어두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편지니까요. 미진은 어머니의 결정에 찬성했어요. 액자에 걸린 편지를 바라보며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초등학생인 태호의 큰아들 준호가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야. 와, 할아버지, 글씨 정말 예뻐요. 저도 이렇게 예쁘게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준호가 열심히 연습하면 할아버지보다도 더 예쁘게 쓸 수 있을 거야. 준호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래,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준호도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 네, 할머니. 준호의 밝은 대답을 들으며 정숙 할머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남편의 좋은 마음이 손주 세대까지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정숙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서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감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영수야, 올해도 감나무에 꽃이 폈어. 너가 좋아했던 이 감나무가
매년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 바람이 불어와서 감꽃 몇 개가 떨어졌어요. 정숙 할머니는 그 꽃잎을 주워들며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그리움이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배려를 생각하면 오히려 행복했거든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 영수와 박정호 씨가 함께 나타나서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고마워, 정수가. 너 덕분에 내 마음이 편해졌어.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고맙긴요. 당신이 더 고마워요. 정숙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아침에 일어난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가족들도 모두 행복했어요. 이제 정숙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상 말이에요. 거실에 걸린 남편의 편지는 매일 할머니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